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고 가장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미국이 그렇게도 꺼려하는 무역 적자의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큰 흑자를 보는 나라들을 한 10개 정도 줄을 세워본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중에 한 8번째 정도 되거든요. 한국을 대표적으로 미국을 무역에서 적자 보게 하는 나라다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아주 정밀한 전략이 필요할 테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고민, 방위비 분담 문제가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말미에 우리가 한미 분담금 관련해서는 이미 협정을 통해서 협상을 마무리했는데 이거 원점에서 되돌리자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과거에 당선인 신분으로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빈번하게 한국은 거의 현금 인출기와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왔거든요. 사실은 무시무시한 이야기인데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한국 측의 부담을 좀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이 좀 필요할 상황인데 트럼프 일기 당시에도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에 대해서 정조준을 했고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보는 흑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의 대한국 흑자를 좀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먼저 가져감으로써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전략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사오는 석유를 미국에서 사올 수 있도록 대부분의 에너지 수입을 미국 쪽으로 틀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생각하면 충분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재집권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좀 더 강해질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인데 한국과의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을 재개정하자는 논의를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일기 당시에 개정을 하자고 해서 우리가 한번 개정에 응한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돈으로 막을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대신에 영구적으로 협상으로서 관세에 영향을 주는 한미 FTA를 지키는 게 오히려 이익이 아닐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도 치열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벌써 가시적인 카드가 꺼내지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든 전 대통령의 그린 뉴딜은 사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린 뉴딜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종료와 폐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에 좀 노력했던 부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무산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미국 정부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사실상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전기차로 전환하는 시점을 점차 뒤로 미루고 있는 게 요사이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미국의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수출고를 올렸던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나아가서는 우리 무역 흑자, 경상수지 흑자, 여기 빨간불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논의는 충분히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 뉴딜과 전기차 의무화는 내 정부에서는 폐지한다 이런 입장을 취임식 직후에 뚜렷하게 밝혔습니다. 또 행정명령을 통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축소하거나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당연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특히 친환경 부문에 힘을 주고 있었던 분야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LG, 삼성, SK같이 미국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들은 비상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IRA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관련 보조금 지원법, 칩스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조금을 받아온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전면 폐지하거나 축소한다고 하면 그동안 이걸 믿고 투자했던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작년 3분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LG와 SK의 경우에는 미국 공장에서 5천억 원에 상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이 세액 공제 만약에 받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사실상 적자 봤을 거다. 이게 중론입니다. 또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IRA를 폐지하고 칩스법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대폭 수정한다라고 나오면 바이든 행정부 말미에 우리 삼성과 SK가 대폭 삭감은 됐습니다만 보조금을 받기로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경로를 걷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추가 투자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을 텐데 추가 투자를 안 하면 또 미국과 장사하기 어려운 아주 딜레마적인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배터리 산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충격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LG나 삼성이 앞으로 어떤 경로를 걸어갈 것이냐, 아마 이게 우리나라 수출길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텐데 초창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세팅되는 그 시점에 100일 안에 승부를 봐야 한다.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일단 취임 당일에는 보류가 되긴 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에는 우리는 지금은 속해 있지 않지만 추후에도 그러리란 법은 없습니다.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 관세 문제는 시간 문제지 이 폐지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전혀 현실적인 상황과 맞지 않다고 보이는데 취임식 당일에 취임 선언을 하면서는 당장 관세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다. 전 세계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취임식 직후에 나왔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25% 이야기를 보면 순차적으로 한 대씩 얻어맞을 준비해야겠구나. 이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보편 관세는 모든 나라의 종전 관세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15%까지 관세를 추가로 물린다는 거고 특히 중국 같은 나라의 경우에는 기존 관세 플러스 최대 60%, 그 이상을 물릴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이제는 중국을 뛰어넘었습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가장 크다면 우리도 지렛대로서 그동안 우리가 투자해놓은 게 참 많다. 미국에 대한 대표적인 투자국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통한 경제 유발 효과가 이 보편 관세를 통해서 우리가 내게 된 관세보다 훨씬 크다.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배터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앞으로 미국은 양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그동안 다자 간의 협정을 통해 맺어놓은 관세 협정 이런 거 다 무르고 너랑 나랑 1대1로 협상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규제를 하되 협상을 통해서 유예가 되면 하나하나씩 규제를 걷어들이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큰데 우리가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정부의 경우에는 주력 산업이 망가지지 않도록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전략 짜는 게 필요할 텐데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거나 미국 이외의 시장을 공략하는 게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문제는 특히 우리에게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나 자동차 업계에 영향이 좀 클 텐데요. 반대로 봤을 때는 관세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들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건가요? 네, 대표적으로 조선, 선박의 경우에는 미국이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리쇼어링을 요구할 다른 기업들도 미국이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의 조선 산업과 긴밀한 협력을 원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굉장히 강조를 해왔죠.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보면 조선의 강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사실상 조선 산업이 거의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쇠퇴해 있고 경쟁자라고 한다면 한국과 중국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의 비싼 배들, 친환경 선박들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가 낮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를 찍어내는 방식으로 세계 시장을 점유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 시장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점차 강화가 되어 있는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에너지 규제를 완화하면서
세일 오일을 엄청나게 캐내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도 액화해서 유럽 시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이걸 실어 나를 수 있는 안전한 친환경 선박인데 그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관세가 아무리 있다고 한들 한국 배를 사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와 관련해서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밖에 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이 시장을 거의 중국이 과점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중국에서 나오는 덤핑 물건 안 사거나 굉장히 관세를 무겁게 물리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면 그 사이에서 우리가 고전하고 있는 석유화학 관련된 판로를 새롭게 개척해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미중 간의 디커플링 속에서 우리가 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방산도 있을 겁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 정도로 낮은 가격에 이 정도로 효율이 높은 것들을 해내기 어렵고 원전도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피해를 입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파트너로서 미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함께 보조를 맞춰준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도 분명히 기회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위 산업도 마찬가지로 좀 희망적인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방위비 분담 논의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이외에 우리 방위 산업, K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오히려 좀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들려왔던 소식 중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략무기인 K9 자주포가 베트남에 수출된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베트남은 아직도 공산권 국가입니다. 공산권 국가에 우리나라 무기가 수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왜들 그렇게 한국 무기를 사가려고 하느냐. 이제는 세계 경찰 노릇 미국이 안 하겠다. 이런 시대가 되었죠. 해서 나토의 경우에도 나토 회원국들, 유럽에 있는 회원국들 방위비 분담률을 높여서 스스로는 스스로의 돈으로 지켜라.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뚜렷한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줄어들므로 해서 방산의 수요가 줄어들 거다 이런 전망이 일각에서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여기에서 시장이 열릴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한국산 K방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거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토 회원국들이 K방산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높이 합니다. 특히 유럽 본토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스스로 이 자주국방을 할 필요성을 굉장히 높이 느끼고 있고 뭐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K방산에 대한 수요처이자 K원전에 대한 수요처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K방산이 새롭게 창출해낼 수 있는 시장이 생각보다 제법 클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취임한 트럼프 행정부 이제 2기죠. 달러 강세에 대한 경계감은 역시 큰 상황입니다. 일단 관세를 좀 보류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환율이 뚝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강달러인 상황입니다. 당분간 아마 이런 상황이 지속되겠죠. 네,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정책 하나에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상황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될 텐데 일단 보편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취임사에서 빠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0원 이상 급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역외에서 1,440원까지 빠졌고 당일에 국내 시장에서는 1,437.5원까지 내려왔는데 미국 통화정책은 아직까지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금리의 방향성도 하락은 하는데 미국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지 않으면 미국 금리의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더딜 테고 그러면 이게 강달러를 유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트럼프 취임 당일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그동안 무섭게 주식을 팔아왔는데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괜찮은 관세 정책 속에서 좀 안정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달러화 강세를 좀 막아준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원화에는 좀 강세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국내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을 텐데 하루하루 달라서 이건 그때그때 우리가 좀 면밀히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대응책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평론가님께서 계속 짚어주셨지만 우리 경제 측면에서는 자동차 그리고 또 관세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조선업계는 파란불이 켜진 상황이고요. 우리가 잘 주고받으면서 세심한 전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응책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참 멀어 보이고 지금까지도 험로가 예상이 되지만 잃기만 하는 그런 협상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그리고 우리가 경제 12 대국으로서 미국의 투자처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삼고 있는 제조업을 또 지킬 수도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적 방향을 고려하면 중국이 우리와 경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에서 우리가 시간을 벌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 무엇보다 우리가 안간힘을 써서 정책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게 지금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